정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은 조금 더 현실감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지문은 이제 아까 이제 타이틀이 그 32회 때는 요 수익률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 개념 가지고 오지선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답 파트는 이제 다른 걸 틀리게 하고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한다. 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1번에 나와버려 가지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2, 3, 4, 5번에 대한 내용을 읽지도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하도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 나와버려 가지고. 근데 그 기대 요구 실현에 대한 개념은 32에 보시면 되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보통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위험의 종류 있죠. 사과금법 유인 그 위험에 대한 종류가 가끔 지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단독 문제에 나오는 것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어차피 계산 문제로 특성화된 거니까 그 나머지 지문들에 대한 뭐죠 이제 개념적인 측면은 내지 않는 한은 요거는 거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지문은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좀 지문 최소 두세 개를 차지하는데 그럼 요구 수익률은 오른쪽에 내용까지 보신다 하더라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논리가 112페이지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란 말이 돼요. 상세관계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지금 논하는 것이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흐름을 그대로 보면은 이 투자자는 이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 투자자는 위험한 자산인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어디 투자할 수도 있었겠어요? 아까 전에 1번 국채, 2번, 3번, 4번, 5번. 그렇죠, 국채. 그럼 국채가 제시해주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3%다. 그럼 투자자는 3%, 국채를 샀으면 3% 수익률을 확실하게 얻었었잖아. 근데 투자자가 이거를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지. 포기하고 이거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똑같은 의미죠. 그럼 투자자는 이 부동산을 자기한테 파는 사람한테 내가 국채를 투자를 통해서 3% 수익률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를 포기하고 왔다.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달라, 덜 달라? 더 달라 그러겠지. 그럼 이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상대방한테 요구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수익률이 국채 같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에요. 그게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 이거보다는 뭐 하라고요? 더 달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뭐만큼 더 달라 그러냐면은 이 투자자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야. 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조사해 봤더니 아까 몇 퍼센트? 14% 수익률이 지금 기대가 됐죠. 그럼 투자자는 걱정하는 거야. 이 14%짜리라며 분석해 보니까 그럼 투자자는 이 14% 기대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조사하겠지. 그치? 그럼 과연 실현이 될까를 조사한다는 뭐를 조사한다는 거야? 이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조사한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위험에 대한 논리야.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어느 옛날에 EBS 촬영하러 갈 때 저쪽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인가? 거기 이제 촬영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막 그냥 새벽에 아침에 일찍 가면은 이제 10시에 촬영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뭐예요? 뭐죠 이제 전단지 막 나눠줘요. 새로운 오피스텔 뭐 나왔으니까 그리고 몇 퍼센트 수익률 보장 뭐 이렇게 해서 막 전단지 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피스텔 해가지고 거기 이제 예를 들어 10% 수익률 보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단지에 적혀져 있는 10%가 무슨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이지. 다 똑같이 10% 전단지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받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분석하겠어요? 국채이자율이 몇 프로지? 3%구나. 거기 플러스 알파. 그럼 전단지에 나왔던 거기 국가인 오피스텔이 제시한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조사하겠지. 전단지상에 만약에 이제 예시로 무슨 지하철역에서 그 도보로 뭐 100m 거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과연 실제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되겠죠. 직접 가봤더니
지하철역 도보로 20년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럼 그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다 조사하면서 이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한 요소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아까 논했던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인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그 투자자는 분석하는 과정 중에 위험 요소가 더 늘어났어. 그럼 더 높아진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는 더 많은 보상을 달라라고 요구하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뭘 요구하냐? 수익률로 더 달라라고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보셨던 이 위험의 방향과 보장해달라는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그럼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관계지.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상쇄관계다라고 그럽니다. 상쇄는 없앤다는 뜻이죠. 높아지면 없애버리는 보상도 같이 높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쇄관계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1번에 상식적인 말이야. 위험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낮은 위험한 일을 하면은 낮은 보상만 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이 비례관계인데 이 비례관계를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냈을까? 틀리게 냈을 때.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이게 최근에는 정답으로 나왔어요. 31회 지문이 비례관계다라고 해서 올바르게 나왔는데 틀리게 나왔을 때 반비례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는 투자했다는 대가를 구할 때 크게 몇 가지를 요구한다?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무위험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 그 줄치셔야 되겠죠? 무위험 표현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또 다른 하나는 뭐다? 위험 할증으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무위험률은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거니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조사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고 해서 여기다가 덧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고시에서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 무위험률을 이제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위험 할증률을 얘를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항상 수익률을 요구하는 대가를 보장해달라고 제시할 때 두 가지 항상 요구한다 기억하셔야 돼. 무위험으로 표현되는 시간 비용하고 위험 할증을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꼭. 근데 이거를 가끔가다 그 학원과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요, 이 동그라미 이걸 틀리게 내더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말장난으로 내니까 이 파트는. 그치? 시간 비용하고 위험 비용을 서로 바꿔서 내. 이게. 그러니까 시간 비용, 무위험 표현되는 위험 비용, 위험할 표현되는 시간 비용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그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을 합한 거 있죠. 두 개를 합한 거야. 합한 걸 뭐라 그런다? 위험 조정률. 결국 위험 조정률은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 요구 수익률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굳이 위험 조정률하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 1번의 비례관계란 말을 꼭 알아두시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2번의 경우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두 가지로 구성되는구나. 무위험 표현 시간 비용, 위험할 표현되는 위험 비용. 그럼 밑에 이제 동그란 3번은 참고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거기에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씩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위험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보기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죠.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국채 있죠, 국채. 우리 국채를 제시하고 있어요.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에서 국채 이자율로 혹시 국채 이자를 제시해 주면은 이건 무위험률이 몇 프로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국채 이자를 만약에 3%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무위험률 개념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번에 대한 무위험률 개념을 틀리게 하고 싶어. 그 1번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슨 단어일까? 무위험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확실이라는 단어, 확실. 무위험 자산의 국채를 예를 들 뿐이야. 국채는 그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아까 논했던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기대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0%예요. 안 될 거, 실현시킬 확률이 100%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란 없고 확실성 있는 자산이지. 그래서 국채 실질 이자율 같이 장래 기대 수익이 뭐다? 확실한 경우 수익률이야. 때문에 무위험률 해놓고 그 확실하다는 단어에다가 불확실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무위험률 개념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런 논리구나. 쫄깃쫄깃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2번에 보면은 이 무위험률에 대한 설정을 할 때 뭐 디테일하게 되진 않지만은 투자자 있죠, 투자자. 물론 투자 시점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돼. 동일한 투자 시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이 투자자들은 무위험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울순이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럼 부동산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제 구성할 때 무위험률은 같을까 다를까? 주식 투자자랑 부동산 투자자의 무위험률은 같다. 그렇죠? 주식도 위험한 자산이잖아. 이 을순이는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어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렇죠. 이 사람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 국채를 투자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고 오는 사람이지. 그럼 당연히 그 주식 투자자는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보다 예를 들어 3%다. 그 3%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겠지. 부동산도 위험한 자산이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3%더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야. 그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험한 자산들의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안전 자산 선호하면서 국채 투자를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국채 비율 좀 더 높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마다 무위험률은 동일해요. 근데 시간이 다르면 무위험률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무위험률은요,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무위험률이 변하는 것은 시장 전체 위험이 변해야 돼요. 이거를 멋있는 말로 거기에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일반 경제 상황이 불황이면은 무위험률이 높아질 것이고 경기가 호황은 무위험률은 낮아지겠지. 그러는 과정 중에서 핵심은 결국 무위험률은 변한다는 거야. 투자자 개인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변해야지 무위험률이 변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줄 쳐드린 거 있죠? 그 무위험률이 변하는 방향은 두 가지잖아요. 그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변하냐? 요구수익률이 변하겠지. 무위험 상승하면 요구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상승. 무위험률 하락하면은 요구수익률은 하락. 근데 기출문제 여러분 최근 거 보세요. 이걸 전부 다 틀리게 냈어. 어떻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은 하락한다고 나왔고 이게 하락하면 얘가 높아진다 나왔어. 내용 오류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무위험률 개념하면서 국채의 실질률 같이 확실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요. 동그라미 무위험률 크기는 두 번째 줄에 일반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건 몰라셔도 되고 두 번째 결국 무위험률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위험률의 상승, 요구도 상승한다는 요 구조를 이제 두 번째 줄을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 할증률을 고려해.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여기가 더 치라는 거지. 더 달라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1번에 위험 할증들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해놓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결국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인데 투자자가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핵심적인 키워드 나왔죠.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할 때 세부적으로 논하겠지만은 체계적 위험 말고 반대적인 표현으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했거든요. 투자자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밖에 없어. 그래서 꼭 체계적 위험이 보상을 달라는 위험 요소다 하면서 동그라미 2번 자체가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 체계적 위험이 증대됐어. 그럼 뭐예요? 위험 할증이 높아졌겠지. 그럼 당연히 최종적으로 뭐가 변한다? 요구 수익률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는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2번은 요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좀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근데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그치? 뭐 때문에 달라질까? 무위험도 달라질까요? 아니라 그랬죠. 투자자마다 무위험들은 동일하다 그랬어.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험 할증률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또 하나 줄칠 거 두 번째 줄에 있죠.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 있어요. 위험 성향하고 시장의 무위험들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 투자자 위험 성향이 공격적이든 보수든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들의 무위험들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마다 요구수익이 달라지는 것은 뭐 때문에? 위험 할증률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투자의 개별적 위험 혐오도와 무위험들은 관련이 없고 위험 할증률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 대한 논리는 동그라미 2번 논리랑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따라서 이유 나온 거 있죠? 두 개의 지문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장난치는 것은 그런 데서 장난을 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순위가 갑도를 대상으로 이 인간하고 등기를 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인간에 대해서 수익도 분석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도 분석하겠지. 그러니까 분석해 보니까 갑돌이가 많은 자산이 있어. 수명도 짧아. 어때? 많은 자산, 짧은 수명 괜찮은 투자 아니겠지. 근데 위험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술을 많이 먹네. 그럼 술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한 요소일까요? 좀 위험성이 뭐 무시할 요소일까요? 위험한 요소예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제 카드 결제한 거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술값을 지출하면서 1년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1년에 맥주를 뭐 한 캔을 먹을까 마실까 말까 하는 거니까. 근데 집에 계신 분은 술고래야, 술고래. 술병을 제가 분리수거할 때 새벽에 병소리 하잖아요. 새벽 3시에 쨍쨍쨍 그 소맥을 드셔가지고 그럼 쫙 해가지고 뿌려서 마시거든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그 집안이 전부 다 술고래야. 저는 항상 불만인 것이 뭐냐면은 술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를 술을 늘리려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분이 강제 막 먹인 적도 있었어. 근데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쓰러지고 자니까 구석탱이 가서 어딘지 모르게 실종돼요. 그래서 구석 이렇게 벽장 안에서 이렇게 침대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도망치니까 이렇게 술을 먹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술 먹는 행위에서 귀엽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요소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게 어디에 반영이냐? 위험 할증률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위험률에 대한 아까 체크해 드린 보기 지문과 위험 할증률에 대해서 체크해 지금 두 개의 지문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이 들어갔을 때 현장에 순발력 있게 이거 O다 X를 판단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신 분들은 잘 안 돼요. 투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이 용어가 평소에 듣지 못하신 용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겠어. 어쨌든 그래서 위험률을 3%라 보고 투자자가 A 부동산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조사해 봤더니 위험한 약 7% 정도를 위험 요소가 포착이 돼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요구했어. 최종적으로 이 투자자는 수익률 몇 퍼센트? 10%를 보장해 달라고 10%를 최소야 최대야? 최소겠지. 10% 수익률을 최소 나한테 보장해 주면은 내 돈 10억을 당신 부동산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구 수익 10%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 지금 분석한 수익률을 보면 14%가 기대가 되잖아요. 뭐라고 할까? 과감하게 투자합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럼 지금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해주면 저희는 스킬로 풀면 됩니다. 판단했고 그리고 기대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지문으로 어떻게 됩니다 해가지고 나오면은 저희들은 지문이 O냐 X 판단해서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럼 기대 공부했고 요구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요즘에 종종 나오는데 서로 밑에 관계가 양가로 5번이 있죠. 기대하고 요거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지금 저런 상황,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가야. 근데 이게 더 크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투자 결정일까? 투자 기각일까? 아까 기대가 더 크면은. 그쵸? 그럼 투자 결정하는 거야. 요 자체도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어. 그럼 투자자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이란 뜻이죠. 그럼 투자 결정이야? 투자 기각이야? 투자 기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 기대하고 요구 관계를 통해서 투자 결정이냐 투자 기각이냐냐 요 자체도 시험의 역사예요. 자주 나와. 그럼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은 투자 결정한 부동산과 투자 기각당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서 전개된 그걸 논하는 거예요. 그럼 흐름을 이제 잘 보셔야 돼. 그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투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있죠, 수요. 수요가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 부동산 가격은 점점 상승할까요? 하락할까? 상승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논점이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익률이 변해요. 그럼 무슨 수익률이 변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변할 것 같아요? 요구 수익률이 변할 것 같아요? 1번 기대 수익률, 2번 기다림의 수익률, 3번 기도 수익률, 3번 그거 뭐요? 기대 수익률이 변했지. 그럼 기대 수익률 투자 결정의 수요 증가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기대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합니다. 어디까지 하락하냐? 평가사 시험은 요구 수익률로 수렴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냥 기대 수익률하고 뭐가 요구 수익률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기대 수익률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기대가 요구보다 작아 투자자가 투자를 기각했어. 투자 안 하는 거야. 투자 안 한다는 것은 투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투자 부동산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하락하겠지. 그럼 이때도 수익률이 변하겠지. 이때 무슨 수익률이 변할 것 같아요? 기대가 변해요? 요구가 변해요? 기대 수익률이 변해요. 그럼 기대가 투자 안 한 거죠. 그럼 기대를 점차적으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해요. 어디까지? 요구랑 같아지는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상승하지.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만약에 시험 지문으로 다 쓰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투자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는 투자자는 그 투자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고 투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투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대는 점차적으로 하락하면서 요구에 수렴한다. 이거 언제 다 써?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인데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요 자체가 나오고요. 그 기대하고 요 관계를 논할 때는 요 파트가 거의 대부분 생략이 돼요. 여기가 거의 생략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대가 요거보다 클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오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대는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지. 한번 딱 예를 들어보게 질문을 제가 인터넷으로 종종 받긴 하는데 인터넷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A라는 부동산이 시장에 나왔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에 나왔냐? 10억에 나왔어요. 아까 기대 수익을 조사해 봤더니 얘가 기대 1억짜리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이야. 그럼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예요? 기대 수익률은 10%라는 게 확인이 됐지. 10억에 사서 1년 동안에 1억의 수익이 예상되니까 얘는 10%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나온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있겠지. 이 투자자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다 해야 돼. 우리가 투자 공부하시면서
투자 항상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돈이요라고 하시던 분도 계세요. 아니 당연히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투자하냐 마냐 하는 사람이 투자자잖아. 항상 투자자는 뭐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하셔야 돼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야. 근데 이 부동산이 나온 지역의 투자자들이 보니까 요구 수익률을 5%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 이 말은 뭐냐? 여기 이 지역의 투자자들은 5% 수익률만 최소 나한테 보장해주면은 내 돈을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나왔는데 10% 예상되는 거잖아. 그럼 투자자들 달려들겠어, 안 달려들겠어? 달려들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은 하나잖아. 원하는 사람 많겠지. 그럼 어떻게 해? 이 부동산이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경매에 붙여서 10억부터 출발할 테니까 나한테 입찰가를 제시하라는 거야. 판매하는 사람이.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장에 나와 전부 다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결정할 때는 경제적 따른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제시했어요. 10억, 10부터 출발합니다. 11억, 12억, 15억, 막 점점 입찰가 높아지겠지. 높아지다가 어떤 투자자가 20억을 제시해버려요. 20억을.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 그럼 20억이 제시되는 순간에 다른 투자자들은 입찰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기대 수익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기대 그대로 1억이야. 그러면 1억이 기대 수익 예상되는 부동산을 10억에 매입이 가능할 때 기대값은 10%였잖아요. 근데 경쟁 과정에서 입찰가가 높아졌죠. 이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이제 비싸게 사는 게 20억에 매입이 가능해졌어.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은 똑같은데 구매가가 높아지니까 이 부동산으로 예상되는 기대수는 점차 상승해서 하락했어. 몇 프로가 돼 이제? 5%가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 과정에서 매입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은 그대로인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되는 기대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돼. 근데 이 5%가 뭐예요? 시장의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이지. 더 비싸게 매입할 수는 없어. 21억이 되는 순간에 이 5%보다 기대값이 낮아지면서 요구 조건 충족하지 못해서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기대는 점차적으로 하락한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20%를 요구하는 시장이야. 근데 20% 요구하는 건데 이 부동산이 10억에 10%짜리가 나온 거냐. 관심 있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은 시장에 반응이 없잖아. 그럼 어떤 의사결정에서 야 너무 비싸네. 나 내리자. 9억. 반응이 없네. 8억, 7억, 6억 하다가 이게 가격이 5억까지 내려가.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1억에 예상되는 상품이 수익 예상되는 상품이 10억에 매입이 가능할 때는 기대가 10%가 본인에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내려가 싸게 사네. 싸게 매입이 가능한 1억에서 예상되는 상품의 이제 기대값은 몇 프로로? 20%로 변하겠지. 기대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두 가지. 기대하고 요구를 어느 게 크냐 작냐를 따져서 투자 결정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는 지문도 우선 많이 나온다. 기대 요구 관계는 이 기각당한 결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 논할 때 얘네들이 지금 불일치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시장에 의하면 얘네들은 일치하게 돼요. 안전시장 논리에 의했을 때 반드시 일치하는데 이 불일치가 일치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기대가 변해. 무조건 기대가 변합니다. 그러면은 기대가 요구보다 큰 상태에서 얘가 같아지면 기대가 점차 어떻게 돼? 낮아지면서 같아지게 되고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상태에서 같아지면 기대가 높아지면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뭐가 변한다고요? 항상 기대가 변한다는 거. 어디까지? 요구랑 같아지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처음에 연습이 안 되시면은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형과 수익과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3번에 보면 위험 투자,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 방법이 있죠. 또 위험 처리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돼요.
거의 이제 암기 수준으로 하셔도 되는데 올해도 지문이 조금 나와 있나? 한번 봐야겠다. 올해는 하수 투자 분석 기법 위주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 방법을 구분하느냐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우선 명칭상에서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요? 회피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럼 내용은 뭐냐면은 동그라미 1번에 그 위험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자산은 위험한 투자 자산 또는 이거를 투자의 부적격 자산 또는 위험한 자산 이렇게 해요. 위험한 자산은 그 다음에 개념상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무슨 단어일까? 제외. 위험한 자산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그러면은 이런 위험 회피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부동산은 위험한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위험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야. 코인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주식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어디에만 투자하겠어? 응? 부동산? 부동산도 위험한데 부동산 투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무위험한 자산은 투자할 거 아니야. 그 무위험 자산이 어디죠? 국채지. 국채. 그래서 요즘에 국채 가격이 한동안 많이 요동을 쳤잖아요. 아주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한 자산을 제외 이렇게 해놔요.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 이런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 15회 때 처음 나왔어, 이 문제가. 15회 때 기출문제 보면은 여기 새로운 형태의 유형이 나왔네. 경영학책에 나왔는 거. 근데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더라고. 이게 최초의 역사적인 문제였었어. 근데 보기 4번에 뭐가 있냐면 이 문제를 논할 때 보기 4번에 국채 투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질문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찾는 걸 물어봤는데 보기에서 국채 투자가 나와 있으면 얘는 문제 질문에 맞는 답일까? 답이 아닐까? 답이 아니지. 전가를 물어봤는데 얘는 국채 투자를 뭐 하는 방법?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밑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위험을 전가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가란 말은 써요, 안 써요? 평소에 안 써요? 저는 매일 듣는 얘기인데 집에 계신 분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꼭 당신한테 전가할게 해가지고 저한테 다 전가해요. 위에서 층간소음이 활발하게 막 아주 격렬하게 하면은 가서 얘기하는 거를 저한테 전가할게 해가지고 대가 올라가지. 물론 얘기도 못 한다 그랬죠? 문 앞에서 그냥 누구한테 욕 먹을 때도 저한테 전가시키고요. 저 맨날 들어요. 리모컨 갖다 달라는 것도 저한테 제가 갖다 줘야 되고요. 어쨌든 전가. 그러면 이제 이 전가하는 것은 그 위험을 다른 경제 주체한테 뭐 하는 거야? 이전시키는 거야. 이전. 그러면서 요거는 그 예시를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이제 2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전가에 대한 실제 시험 예시는 딱 3가지가 나왔어요. 저거 나온 것처럼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화재 보험이든 뭐 이런 거 보험이든 뭐요? 그 위험한 요소를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시험과 연관되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년 동안 거의 정액 임대차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임대료가 변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 당시 15대 처음 나온 게 이거더라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걸 보았는데 그 당시 보기 5번에 인플레 반영 임대차 계약 체결 이게 나왔더라고. 이거는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인플레이션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은행에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가 아니라 무슨 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도 인플레이션을 은행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딱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읽으시면서 이게 전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회피하고 전가의 차이점은 뭘까? 회피는 다른 경제 주체한테 손해를 안 끼쳐요. 근데 전가는 다른 경제 주체한테 손해를 끼쳐요. 그치? 그럼 고수톱 있죠, 고수톱. 고수도판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응? 어떻게 할까? 그치. 위험 회피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수톱 자체를 안 치는 사람이야. 그 위험한 일을 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치. 그 위험을 전가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뜯긴 돈을 네가 내라 이렇게 하는 건 방법이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축소하는 방법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방가루 1번에 기대수는 나왔고 방가루 2번에 요구수는 나왔죠. 두 가지는 별표를 쳐야 돼요. 여기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별적인 목차를 한번 해볼게. 기대 수익률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잖아. 여기는 말장난이 들어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말장난이 들어가요. 잘 정리하면 단어를 잘 확인만 하시면 돼. 아까 우리가 기대하고 요거를 비교한다 그랬죠? 어느 게 더 큰 투자 결정해? 기대가 더 투자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가 결정된 상태에서 기대 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기대 가지고 하는 건데 기대는 아까 투자 부동산으로 예상되는 수익이었잖아.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있죠. 그 단어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이라고 나왔어요. 상향 조정이 나왔어. 하향 조정이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위험 관리 방법으로 냈는데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기대 수준을 가지고 위험 관리 방법으로 연결시키다 보면은 기대하고 짝꿍이 되는 건 뭐다? 하향 조정으로 하셔야 돼요. 기대 수준을 줄친 다음에 하향 조정에다가 별표를 쳐야 돼요. 이걸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할까? 상향 조정으로 내요. 이렇게. 그럼 기대 수익률은 밑에 예제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아까 기대 수익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투자 부동산의 수익을 나타내는 거였었어요. 그럼 키워드가 수익을 잡어. 밑에 나온 것처럼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잡는 거야, 높게 잡는 거야? 낮게.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쭉 연결시키다가 기대 수익이 있죠. 수익의 동그라미 한 다음에 낮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낮게. 그러면 수익을 낮게를 뭘로 낼까? 수익을 높게. 대부분 기대 수준을 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기대 수준 아까 이렇게 계산했잖아. 호황 보통 불황에서 그때 수익률이 15 해가지고 확률이 5대 3대 2 했죠. 그때 기대 수익 14%라고 이제 계산이 됐었죠. 이렇게 만약에 추정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기대 수익을 가능한 낮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최악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황일 때.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 호황일 때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이제 20% 곱하기 20%니까 얘는 4%가 되고요. 이건 그대로 3%고 5% 곱하기 5%의 절반이니까 2.5%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프로가 된다? 9.5%가 되는 거야. 이처럼 기대를 하향 조정시켜가지고 즉 수익을 가능한 낮게 잡아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값을 낮게 잡아. 이렇게 낮게 잡은 기대 수익률조차도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전략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익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수적인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제 샀다. 수익률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수수료 빼고 1%만 돼도 바로 팔고 1%만 돼도 바로 팔고 0.7%만 돼도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매매를 매우 하는 사람.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잡아하는 사람들. 이 전략이 괜찮을까?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요? 기다렸더니 폭락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겠지.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정답 많이 나온 게 이제 요구 수익률 가지고 하는 거야. 아까 요구 수익률은 아까 투자자의 위험을 반영하는 수익률이잖아. 그럼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상향 조정이라 해야 돼? 하향 조정해야 돼? 상향 조정이라 해야 돼요. 요구 수익 높게 잡고 하는 겁니다.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거를 하향 조정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위험 관리 방법을 냈는데 요구 수익 나오면은 얘는 상향 조정이라고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요구 수익 아까 위험을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있지. 장래 수익을 현재가 환산할 때 줄 쳐드리는 거.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 높을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까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높은을 낮은으로 2번이나 나왔어. 아까 요구 수익률이 위험이 높아져. 아까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률 했잖아. 위험 할증률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샀어. 그 마이너스 이제 10%대에서 1년이 지났어. 이 기회비용을 엄청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어느 수익률일 때 팔까요? 지금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1억이 될 때까지 안 팔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그동안에 내가 많이 감수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실현될 때까지 안 팔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략 삼으면 큰일 나겠지. 잘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그 개인의 차가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투자 전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경영학책처럼 복잡하게 내진 않고 단순하게 몇 가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회피하는 방법은 위험한 자산 제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이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전가에다 나왔던 예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대 수익률을 위험 관리로 연결시키면 하향 조정이라 해놓고 기대는 수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을 가능한 수익 낮게 보수적 한 사람이고 요거는 상향 조정이라는 단어 연결시키면서 위험이 높아질수록 높은 할인율 이렇게 단어만 매칭시키시면 돼요.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논했던 것이 위험의 개념을 논했어요. 위험의 개념을 논했고 위험의 종류를 논했었죠. 사금법 유인 그리고 위험의 관리 방법을 논했어요. 그 수익을 논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이제 개념을 논했고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종류하고 같이 묶어서 논했고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로 구현이 됩니다라고 예시를 이렇게 해드렸고 요구 수익률은 구조로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네들에 대한 지문, 구조에 대한 지문이 나온다는 걸 봤고 그리고 기대하고 요구 봤으니까 기대하고 요구에 대한 관계 요구 수익률에 수렴하는 그 과정에 대한 논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관리 방법을 이렇게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이제 신경을 출제원이 많이 안 썼지만은 신경 쓸 때는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이 아마 지문까지도 정확하게 아마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연습만 잘 하시면 돼.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올해는 34회 때는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중복적으로 일정 기간을 둬서 계속 여러분 노출시켜 드릴 테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연습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론이 우리는 6문제, 요즘에 6문제 정도가 나온다 봤을 때 목표는 한 4문제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아무리 못 맞아도 3문제는 맞아야 돼요. 잘하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2문제는 이제 정복이 된 거죠. 좀 더 하나씩 짚어보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하고 그리고 알파로 이제 금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는 중간은 조금 이제 지금 하기 힘드니까 페이지 저기 있죠. 125. 125페이지 제5절에서 현금 흐름 추정이라고 나왔어요. 모든 투자 분석은요, 이 125페이지에 나오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을 모르면은 다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맞대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투자론이 뭐 가장 어려워하는 난이도 최강의 파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뭐 다 이해하신다라는 것은 좀 욕심이고요. 이제 이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목표 문항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좀 접근이 가능한 주제인지는 시험에 가까워지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셔서 투자론에 대한 일부 맛배기를 봤네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으로 또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거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요? 공법이 나요? 이게 나요? 민법 가불병정이 나요? 다 싫죠 지금은.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우, 공법 용도지용 너무 어려워. 민법 계속 가불병정 화살표 찌르시나요? 갑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아유, 그 화살표에 대한 공포가. 아우.